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광복회 그리고 보훈처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통일론,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통일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백범 선생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고 계신다. 좋아하실까? 슬퍼하실까? 네.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쪽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발전하고, 그러나 또 북한을 보시면 또 한편으로 아주 슬프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네.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통일운동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네. 이런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민족 국가가 완성이 되려면 한 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고 또 발전해야 되고 통일이 되어야 완전한 민족 국가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한 민족 국가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이 통일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활동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께서는요, 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중대한 민족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는데, 앞 서론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께서는 이 독립운동가이실 뿐만 아니라 통일운동가이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이자 사상가이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단기간에, 아까 우리 한경구 교수님께서 김구 선생님께서 가방끈이 짧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난한 경험, 목숨을 건 일생의 투쟁이죠. 매일매일이 그냥 목숨을 거는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제의 감시도 잘 피해 다니시고, 일설에 의하면은 잡으러 다니는데 내가 쉽게 이렇게 잡히나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 감옥에서 그런 이렇게 조직 세포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지혜가 많으신 분이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얘기했지만 또 대학이라든지 감옥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감옥에서 책 주는데 사형 집행이 우리 치아프 사건으로 그런 사건 잘 아시잖아요. 사형 당한다고 그렇게 막 그런 날도 태연하게 간수들이 보내준 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을 통해서 비록 정식 대학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은 정말 뛰어난 분이었다. 사상가였고 교육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책은 백범일지는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가 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공간, 사실은 해방된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통일을 위해 노력하셨는데, 그 백범일지라는 데서 선생님께서 이 어록, 그죠? 인터뷰, 칼럼 쓴 거, 또는 성명서 낸 거, 여러 가지 글 쓴 거, 말한 것, 이런 거 쭉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범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굉장히 연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이 논문 의뢰를 받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뭔가를 좀 발견하자.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읽고, 거기서 뭔가를 뽑아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접근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방정국 다 아시죠? 신탁통치 방대하신 것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간단해요. 양군 철수해라. 우리 남북 협상에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 자꾸 간섭하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곤란한데, 미국과 소련이 그때 그냥 가만히 뒀으면, 가만히 두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직접 하십니다. 가만히 두면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철수를 하고 우리끼리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여기 보시면 이 자칫 잘못하면 전쟁의 전초전을 이렇게 시작해 대리전을 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 해방자가 아니라 점령군으로 인식하셨다. 그리고 소련은 친일판을 척결해가지고 적절하게 교활하게 잘하는데 미국은 참 답답하다, 한심하다. 그래서 뭐 여러분 그 하지 장군이 그 뽀빠이 그 나오는 그 있잖아요. 브루투스인가요? 뭐 그 뽀빠이 닮았다 그러죠. 턱이 이렇게 길고. 근데 이분이 순수 군인인데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이런 대립이 있는 이런 상황에 그 복잡한 정치 문제를 순수 군인이 어떻게 그걸 처결하겠습니까? 미국이 굉장히 잘 못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문제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필리핀이 이제 뭐 단선이죠. 단독 선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근데 군사기지 설치하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운해하셨다. 이런 인식들이 있고요.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도 아주 정확하십니다. 계급 투쟁을 반대하는데 이 다수의 구성으로 된 계급이 되면 이게 독재가 잘 쉽게 안 끝나는 겁니다. 개인이 독재하면 그 개인만 탁 없애버리면 되는데 다수가 하면 이 계급을 갖다가 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 독재를 반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우리 전두환 정권 때 광주민주화 운동 때 광주민주화 그 시민군들 사이에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쫙 퍼져 있었는데 글쎄 미군이 도와주러 오기는 그냥 전두환 정부를 인정하고 그때 전두환 정부로 가서 우리 핵 포기 완전 했죠. 핵 조건 완전 포기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반미운동이 사실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뭐라고 변명하느냐. 공산독재보다는 그래도 군사독재하면 그래도 민주주의로 가기가 좀 쉽다. 이런 논리를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독재가 계급이 이 독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계급투쟁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독특한 것은 선생님께서는 이 박해를 심하게 하거나 착취가 있거나 기아와 황폐가 있으면 공산주의가 바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경제발전하고 문화강국하면 된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에서는 공산주의하고도 다 손을 잡죠. 다 포용합니다. 열려있는 분이 있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북한에 가서 협상도 하시고 그러나 절대 이 공산독재는 반대하신 분이에요. 특히 폭력. 공산독재가 폭력. 그리고 이 사회민주주의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사회민주주의자였습니다. 백범성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은데 정치학적 개념으로 보면 정확하게 사회민주주의자예요. 오늘날 북구 유럽 같은 복지국가를 모델을 지향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자, 뭐 또 사회민주주의라 하니까 또 사회자가 들어가서 또 빨갱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빈부격차가 커지니까 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평등을 강조하는 요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하되 여기에 복지정치를 더 강화하면 그게 사회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이런 생각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정부 반대하신 거 잘 아시죠? 남한 단정만 반대한 것이 아니고 북한 단정도 반대하십니다. 북한에 가서도 북한 단정하면 안 된다. 김수영 앞에서 얘기해요. 뭐 이용당했다. 이용당한 게 아니고요. 본인의 얘기를 다 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요. 복거일 씨 같은 작가는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단독 반대한 것은 김구성이 단독 정부 반대한 것은 이승만 그 세력에 반대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단독 정부를 반대를 했다. 그 전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소설에 보면 이승만이라는 소설에 보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복거일 선생님만의 생각입니다. 김구 선생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김구 선생님은 정말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머리 뭐 돌리고 뭐 자기 세력 키우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숨 걸고 38선을 베고 서로질정하겠다. 이는 순수한 통일의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기념하고 이렇게 추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통일론에 접근을 하는데요. 김구 선생님께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신 모든 논의들 다 훑어보면 이 5가지 용어로 자주, 민주, 자유, 평화, 단결 5가지 용어에 다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자주, 민주, 자유 이런 얘기는 많이 있는데 평화, 단결을 다시 넣어서 5가지요. 다 걸려요. 다 걸리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 형이상학적인 용어잖아요. 자, 가치 중심적 사고를 하셨습니다. 뭐 원칙의 문제예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남북 연합이 이런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아니고 큰 틀에서 원칙적인 가치 중심적인 사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첫 번째 바로 자주예요. 제가 이제 그 논문 자료에는 직접 하신 말씀을 다 인용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면상 그리고 시간상 한 가지씩만 예를 들었습니다. 완전히 독립자주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합시다. 예. 근데 자주예요. 외세 의존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요소예요. 우리 내부의 결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소 양군 철수해라. 우리 협상해서 우리끼리 자주 독립하겠다. 예. 미국은 우리를 아메리칸 인디언 취급을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아메리칸 인디언이 아니잖아요. 우린 유수한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인데. 예. 미국 궁합이 좀 안 받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입니다. 민주. 여기 보면 대화 중에요. 말씀 다수결을 존중한다 얘기하세요. 토론을 중요시한다. 종신 대통령제 반대한다. 3천만 국민의 의사에 따르겠다. 다 민주주의자입니다. 그럼 이런 정치민주화만 얘기는 하셨나?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교육의 군등도 얘기하십니다. 오늘 얘기하시는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 교육민주화. 균등을 얘기한 거죠. 이렇게 그 이유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임시정부의 조소왕성의 삼균주의를 그대로 정강정책으로 취했고 이것이 쭉 넘어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다고 이제 공원에 꽃을 꺾는 자유 이게 이제 일종의 뭐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 그런 자유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민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유예요. 모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모든 국가는 규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법을 누가 정하느냐. 1인이 정하느냐 아니면 다수 계급이 정하느냐 소수 계급이 정하느냐 그게 아니고 온 국민이 정하는 법은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렇지만 최대한의 그거는 이제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논리를 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입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뭐 우리가 과격하다는 제가 이제 뒤에 오해 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절대적 평화주의자이십니다. 근데 앞에서도 우리 뭐 치아포 사건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나 우리 민족에 대해서 또 일반적인 인류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 평화주의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도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 통일을 정치적 사회 통합 이전에 사회 안정의 문제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북한에 가셔서 협상도 하시고요. 남북 연석회의도 참여하시고 남북 협상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쟁이냐 평화냐 우리는 서심지 않고 평화를 주장한다. 과거도 그러하였고 현재도 그러하고 인류의 염원이고 3천만의 애국심이다. 절대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시간상 사례를 하나만 갖고 왔는데 자료에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쭉쭉쭉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결입니다. 핵심 하도가 바로 단결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임시정부의 민족주의자에서부터 사회주의자까지 다양한 이념들 인물을 포용을 했습니다. 서로 협조하고 협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념적 차이를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함께 했다. 이런 포용적 리더십도 보여주고 계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좌우합작 노력을 하신 거죠. 김규식 선생님이랑 같이 좌우합작 노력도 하셨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민족적 단결 공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특징이요. 절대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네. 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도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임시정부가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끝까지 그렇게 가시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좌우합작 논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부 투쟁을 중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참지 못하면 안 된다. 참아라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파선 철폐를 우리 민족적 단계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원칙이 없는 단계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다 포용하고 하되 단 매국 친일 세력은 안 된다. 그렇게 해방 후에 그렇게 지금 이 군정에서 친일 세력들이 활약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친일 세력들이 가만 안 두는 거죠. 저는 그 세력들이 지금도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다시 뒤에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원칙이 없는 단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우리 얼마 전에 한 장관 임용 보수 인사에서 뽑았는데요. 지금 우리 현 정부는 계엄을 통해서 탄핵 전국에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원칙이 있어야죠. 그 원칙은 탄핵에 반대하거나 윤외계인을 같이 했던 세력은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그게 원칙이 있는 통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면 자칫하면 해방 후 전국처럼 됩니다. 다시 반민주적인 세력이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있을 수 있어요. 유라이트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복회에서는 그걸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없는 단결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칼 레너 중심에 했는데요. 칼 레너는 오스트리아에 총리를 했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서 물론 신탁 통치 10년을 받아요. 그 과정에 이 전범국으로서 분할이 되지 않고 이렇게 분단이 되지 않고 오스트리아 통일을 이룩했던 사람인데요. 아까 우리 처칠 얘기하셨는데 원래 우리가 분단이 되게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일본을 분단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미국에. 다 사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처칠이 전화해가지고 야, 너 그 조선 한반도 분단하면 그 북쪽을 일본을 분단시키면 그 북쪽에 소련군이 들어올 텐데 태평양으로 바로 가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 캘리포니아 바로 가잖아요. 아무 방어막이 없잖아요. 섬이 없잖아요. 그 처칠이 그렇게 전화해서 그러지 마라. 그래서 미국이 분단국, 전범국 일본을 분할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이 혼자 그걸 차지하고 대신에 우리가 분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여러분 뭐 시오도르 루즈벨트 미국에서 뛰어난 대통령이에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다 최고의 대통령이고 처칠이 그러면 뭐 세계 2차 대전을 이룬 영웅이라 그러는데 우리하고는 다 궁합이 안 맞아요. 시오도르 루즈벨트 카사라 테프트 밀약 다 했죠. 일본이랑 한국을 식민지 일본에 넘겨주는 거. 프랭클린 루즈벨트 식민 진짜 통치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트럼프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근데 우리는 이 기용을 이용해야 된다. 미국의 큰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북한이랑 회담도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남북 관계 지금 꽉 막혀 있지만 좀 미래로 갈 수 있는 좋은 적기다. 그리고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 훈련 물론 우리 동맹이고 동맹 중요하죠. 잘 지켜나가되 그런 점이 있었다. 우리가 알고 이제는 조금 자주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가장 친미 국가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반미 국가인데 통일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숨통을 돌려야 된다. 우리는 조금 자유롭게 우리 주장도 하고 물론 동맹관계 유지하고요. 또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일본하고도 잘 지내고요. 미래관계는 그렇게 가야 북한은 미국이랑 더 친해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통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도 우리 백분 선생님께서 미리 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좀 더 뒤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해가 있는데요. 이 오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정세에 어두웠다는 오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미소 냉전, 트루만의 정책 다 평가하고 계시고요. 또 마오쩌둥에 대한 아시아 티도 이런 얘기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유엔 외교 활동까지 하시고 외교 문서로 유엔에 보내서 이렇게 상대해서 유엔 총회 결의안을 지지하고 뭐 잘 안 될 때 유엔에 다시 어필하고 이런 국제 정세에 아주 전혀 어둡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남북 전쟁 예견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뭐 언더우드 박사 동상이 또 철거될 수 있다. 전쟁 나면 또 철거하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 박사 우리 마음에 세우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본인이 읽은 책들 쭉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한 어떤 일가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정세 판단이 미약했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정세 판단에 실패해서 우리가 한경구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정세 판단이 미약해가지고 오해가 있었다. 미약했다는 이 오해입니다. 오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첫째, 이 친일 세력을 정확하게 비판하세요. 생명연장 때문에 이런 얘기하시고요. 또 이 단독 정부 수립이 되면 앞으로 통일을 다시 호소할 곳이 없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이분이 대의, 의리, 대의명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얘기 하십니다. 우리는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도냐 사도냐. 사도는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자기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거 알면서도 이렇게 밀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하십니다. 정치 판단이 아주 뚜렷하세요. 철저한 개혁부터 하자. 선량한 정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군사는 정치의 연장인데 강력한 군사동맹은 또 필요하다. 선량한 정치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야 된다.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 다음에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 방안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문화 얘기도 하시고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사다 지사. 지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격하기만 한 분이었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그죠? 윤봉길, 이봉창 배우 세력 아까 이제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분이 이제 우리가 너무 힘이 약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무력 투쟁을 한 거죠.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결코 계속해서 타협의 주장하십니다. 남북 협상 얘기하시고요.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싫어하시는 공산주의가 폭력과 독재를 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데 그럼에도 보고 본인이 너무 또 순수한 열정이 있으니까 북한에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신 거죠. 그게 이제 좌절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오를 버리고 화합과 건설의 정신을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해 아까 사랑 얘기하셨죠. 그 문화의 힘도 얘기하십니다. 세계 평화를 얘기하시죠. 결코 과격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토론을 하자. 진실하게 토론하자는 겁니다. 예. 정오와 투쟁은 안 된다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화국가 꿈을 얘기하시는데요. 바로 이 문화국가도 이 평화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평화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야, 백범성이 살아오시면 오늘날 대한민국 보고 내가 얘기했던 꿈이 이루어졌네. 백범성이 좋아하실 거다. K문화강국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백범께서 말씀하시는 문화강국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세계 평화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의 고유 사상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화국가가 되어서 세계와 교류해서 이 홍익인간 사상을 퍼뜨리면 전 세계가 평화로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국가 되자는 얘기는 우리가 이 홍익 정신 또 세계 평화 이거를 문화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화를 해서 돈 벌고 뭐 경제 강국에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어떤 이 경제력으로 해서의 문화 뭐 이런 게 아니고 평화와 관련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평화주의자였다 이렇게 또 한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폐쇄적인 민족주의자였다는 오해가 있더라고요. 백번 그러면 민족주의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민족주의자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결코 폐쇄적인 민족주의자, 쇼비니스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열린 민족주의자, 국제적 민족주의자, 개방적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가정을 이룩하자. 세계 대가정 이룩하시자는 분인데요. 우리 걸 제대로 정립하고 같이 잘 지내자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평등을 확보하는 그렇게 해서 세계 평화를 이룩하자. 열린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실현하고요. 평화강권, 국제협력 절대로 열린 민족주의였지 폐쇄적인 민족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거. 여기 보면 사회동포 크고 아름다운 목표 이런 얘기 하시죠. 그래서 이 사회동포주의자이기도 하셨습니다. 네.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 인류가 내외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인류의 최고요, 최운 희망이요. 이상이다. 네. 세계 인류가 너 집 내 집 없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것. 굉장히 개방적이었고요. 유엔을 존중하시고 국제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민주주의자 백범을 어떤 분들은 뭐 북한과 같이 교류하고 북한과 협상해서 또 좌익적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활동을 해서 우익이니까 뭐 당연히 또 이승만과 같은 그런 세력 아닌가 이렇게 뭐 그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탠스는 정확합니다. 오늘날 북구 유럽식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 베른슈타인이 공산주의가 폭력과 혁명으로 정권을 잡는데 베른슈타인이 수정 공산주의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진출해서 그런 사회주의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독일의 유럽이 지금 대부분 다 이 사민주의가 쫙 퍼져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여러분 이 자본주의에 미국식 자본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아시아에 이런 일본, 한국 같은 국가가 중심이 된 자본주의가 있고 유럽과 같은 그런 사회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코퍼라티즘이라 그러는데 노사적 연합하는 사회민주주의하고 다 관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지국가, 유럽식 복지국가 여러분 독재 아니잖아요. 빨갱이 아니잖아요. 덴마크, 노르웨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정치의 균형, 경제의 균형, 경제 민주화도 얘기하셨고요. 심지어는 토지와 대생산 기관을 국가 소유로 한다. 이거는 사실 사회주의보다 더 좌쪽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생산 수단의 소유까지 가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가 소유하고 있던 걸 우리가 이제 다시 인수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 임시정부에서는 똑같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보시면 뒤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좀 오해를 제가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 해도 독점 자본주의로 무산자를 착취하고
낙후한 국가를 상품 시장하는데 찬성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날로 보면 신자유주의인 정책에 반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너무 이 레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사회란 말만 들어가도 다 깜짝깜짝 놀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정치학적 개념으로 하면 사회민주주의자이시고요. 이걸 좀 우리말로 좀 국민들로부터 좀 다가가기 위해서는 북부 유럽의 복지국가를 지향하신 분이다. 근데 이제 복지국가도 이런 복지국가의 폐가 또 있습니다. 뭐 너무 정부에 의존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3의 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앤서니 기든슨이, 그러니까 우리 DJ 정부 때 이걸 많이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요. 거기에 복지 정책을 더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 복지국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졌는데 복지를 더 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하셨다. 그래서 자주독립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이 임시정부와 김구선생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해방후에 조사하면 뭐 여운형, 그죠? 이승만, 김구 이런 순으로 이제 선호도가 쭉 가는데, 미국은 미국식의 그 당시 투표 결과 보니까 이거 우리 자유민주주의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신당 독재해가지고 원래는 20년까지 소련한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소련이 10년 줄이자 5년 이렇게 쭉쭉 갔는데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미국은 어떻게든 여기서 자기들 신당 독재하면서 한국을 자기식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그러면 미국식으로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를 하든지, 그죠? 근데 뭐 여기는 재벌도 인정하고 뭐 언론 출판 자유도 그때 뭐 상당히 뭐 일본과 달리 했습니다. 일본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야. 일본은 공산주의도 있는데 공산당도 있고, 한국은 또 그게 아닌 거죠. 거기다 이제 한국을 공산주의를 막는 최후의 보루로서 미국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국의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즘 정책이 이제 인질이 되시죠.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지원하는 것도 백신 지원할 때도 미군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백신 지원할 때 얼마 전에 코로나. 미국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점점 더 그런 경향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이제 너 방위 너가 해라. 이제 이렇게 미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반미주의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용미주의자, 미국을 잘 이용해서, 미국 한미동맹 잘하고 잘 이용해서 우리 챙겨야죠, 이제.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통일을 바랄까요? 중국이 바랄까요? 러시아가 바랄까요? 일본이 바라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통일되겠습니까? 통일이 되어야 완전한 민족국가가 되고 완전한 독립이 되는 건데, 지금 뭐 두 국가로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함의, 아까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주적, 평화적 해결, 이런 주셨는데요. 김구 선생님께서 뭐 용서, 포용 얘기하십니다. 손양은 목사님 얘기를 하세요. 두 아들이 이 공산 계열 친구에게 죽었는데 그 죽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교화시키죠.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랑을 베푸신 분인데 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그 포용을 얘기합니다. 이제 손양원 목사님 막내 아드님 분이 지금 살아계신데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제가 우연하게 만나서 여쭈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사모님이죠. 사모님은 그렇게 평생 힘들어 하셨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그런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고 있으니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아드님이 우리 어머니가 평생 힘들어 하셨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사랑으로 그걸 극복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용서와 사랑, 공감대.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실용주의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이 책에는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 있는데, 미국과 소련하고 다 잘 지내자 그런 얘기 하세요. 오늘날 똑같이 연결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다 잘 지내야 되죠. 그래야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용적으로 해야 돼요. 같이 얘기하면
우리 윤 정부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용적으로 가야 된다. 실용외교.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실용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협상을 통한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적 국제관계 수립에 대해서 현재도 백거스 선생이 주장한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유라이트 문제입니다. 바로 이 친일 세력 문제 얘기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이 직접 이런 얘기 하세요. 통일을 방해한다. 친일 세력들이. 오늘날 이 유라이트가 일본 극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중, 반러, 반북으로 계속 한국에 가도록 그렇게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유라이트들이 학자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사상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리박스쿨 같은 거 해가지고 막 길러내고 있어요, 지금. 이거 빨리 이 광복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자칫 잘못하면요.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민족의 정기를 흘릴 뿐만 아니라 일본의 극우와 연결돼서 우리 한국을 반공기지로 계속 만들려고 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면 자꾸 통일의 방해 세력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통일 방해 세력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무슨 위안부가 여러분 위안부가 뭐 자발적이다. 저희 어머니께서 정신대 막 뽑아간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저희 아버님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 정인들이 다 있고 살아계시고 한대요. 무슨 위안부가 그렇게.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원해서 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꼬셔서 간 거죠. 거짓말해가지고 살살 속여가지고. 더 나쁜 거죠.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징용 끌려간다. 좋은 일자리 간다. 그래서 살살 꼬셔가지고 가서 철장에 넣고 편지에 보면 어머니 제가 여기 감옥이다. 어떻게든 탈출하겠다. 좋게 꼬셔서 간 거 더 나쁜 겁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고생한다 얘기 안 하고 살살살 꼬셔.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그게 뭐 강제징용이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 여기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수의 군더더기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구덕이다. 보수의 구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이런 사상운동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광복회에서도 대중을 상대로 해서 다시 그걸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언론 계획입니다. 말씀 보면 언론, 왜곡하고 언론에 왜곡한 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완전한 자주독립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힘들지만 선생님의 이 자주민주 자유평화 이 단결 정신으로 우리가 새로운 통일운동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40분 부탁드렸는데 39분에 끝났습니다. 시간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우리나라 이 통일 문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많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반도의 그 반도 사관을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를 우리의 영토로 삼고 있는데 과거로 올라가서 우리 뿌리를 생각하다 보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럴 때 보면 흥한령 산맥 막 넘어오는 이야기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바이칼 호수라든가 천산이라든가 이런 뿌리들이 우리 그쪽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동설, 민족 이동설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 학생들한테는 동이족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동이족은 우리 조상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예맥족이라고 하는 거 저는 뭐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그래서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게 요즘 시대에는 마치 불침 항모라 그러죠. 침몰하지 않는 이 항공모함이다 막 이런 식의 논리를 펼 정도로 전시 상황에서 어찌 보면 한반도가 자칫 이데올로기 갈등의 전면에 나서게 될 우려가 있어서
하여튼 좀 더 이 통일론에 대한 함의가 상당히 크게 될 것 같습니다. 5가지로 잘 줄여주셨고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이어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 선생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한국현대사를 전공하고 있는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광복회에서 주최한 백범 김구 선생님 탄신 150주년 학술회의, 그리고 또 올해 뜻깊게도 유네스코 선정 김구의 해인데 이런 학술대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지용 선생님의 이 백범 김구의 통일론과 그 함의에 대한 토론문을 그 자료집 259쪽에 그 작성을 해 보았고요. 읽어가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 선생님의 글은 백범 어록을 중심으로 김구의 통일론과 그 함의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민지 시기, 해방 이전 시기 중심으로 서술된 백범 일지에 비하면은 이 도진수 선생님이 엮고 보탠 백범 어록은 해방 이후 백범 선생님의 만년의 사상과 실천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백범의 통일론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백범 어록을 인용하면서 전체적인 그 발언 시기를 명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추후에 이를 보충한다면 그 백범 원술이 갖는 시대적 맥락을 독자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 글은 일반 논문의 한 거의 2배 이상의 분량을 쓰셔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백범 어록을 읽지 않아도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그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전체적인 논지나 문제의식에 저도 대체로 동의하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만 좀 더 이 말씀하신 논지를 좀 정교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토론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백범 선생님의 통일론과 관련해서 가장 또 주목해 볼 만한, 그리고 가장 현대사 연구자로서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대목은 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안의 핵심 내용을 이제 4개국 신탁이다라고 규정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반탁 운동의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하신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본고 이 논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백범 선생님이 이 신탁 통치를 민족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고, 해방 이후 민족 감정이라는 차원에서 당대에도 이제 보편성을 갖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김구 선생님은 이제 이승만 박사가 추구했던 뭐 일국 신탁이라든지 반쪽 독립 같은 단정 노선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정지용 선생님이 이제 3장 말미와 맺은 말에서 아까 발표 때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오스트리아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칼 레너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분단을 모면했다라고 지적하신 사례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사례는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45년부터 10년 정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4개국 신탁 통치, 사실은 이제 신탁 통치라고 썼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점령 통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신탁 통치는 당시 유엔 헌장에서 12조 13조에서 이제 유엔 관리하의 신탁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오스트리아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거칠게 비교하자면은 신탁 통치를 거부한 한국은 분단이 되었고, 또 10년의 신탁 통치를 받아들인 오스트리아는 통일 독립된 셈인데, 통일과 독립을 반탁 이념의 핵심 요소로 삼았던 김구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셨을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스트리아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2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이제 통일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단결에 대한 것인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좌우 합작에 실패했다고 전 민족적 단결 공작을 포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런 대목이 이제 특히 인상적입니다. 아마도 단결을 부단히 추구했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은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이제 명확히 반공 입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제 김일성과의 남북 협상에 나설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인용한 각주 47번의 이 기사, 47년 12월 2일자 경향신문 기사는 사실은 이제 현대사 연구자들에게는 굉장히 주목되는 기사입니다. 그 기사 제목은 단독 정부 아니다. 이승만과 의견 일치라는 제목이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뭐 다 읽기는 좀 그렇고 밑줄 친 부분만 보면 의원이 총선거의 방식으로서 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것은 남한의 단독 정부와 같이 보일 것이나 좀 더 명백히 규정하자면 그것도 법리상으로나 도덕상으로나 국제관계상으로 보아 통일 정부일 것이요 단독 정부는 아닐 것이다.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좌우 합작에 실패하였다고 전민족적 단결 공작을 방조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우 양측에서 거대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통일 공작은 도리어 역효과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잠시 그 공작을 보류함이 당연할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을 쓰셔서 당대에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7년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이화장에서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님이 이제 2차례 정도 만났다는 얘기가 당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그 직후에 김구 선생님 담화는 유엔 감시와의 총선에 있어서 남한만의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부라도 통일 정부로 보아야 한다는 이승만의 주장에 잠깐이지만 사실은 동조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단정 선거에 일관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김구 선생님의 입장이 이 시기에 잠시나마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대목이기 때문에 신봉령 선생님 같은 분은 예전에 이게 이제 장덕수 암살 배우로 김구 선생님이 지목 받으면서 이렇게 잠시나마 이제 좀 뭐랄까 이승만 박사와 입장을 같이 했던 것에서 아주 짧게나마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갈라선 것으로 해석하시기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을 이제 사회민주주의자로 재평가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요. 아까 명백하게 이제 김구 선생님은 사회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쓰셔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약간 어리둥절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임시정부가 사실 삼균주의를 정강정책으로 삼은 것도 맞고 김구 선생님도 해방 이후에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국가 소유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에 맞기 때문에 이 이제 언설만 본다면 사회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해방 직후 토지 개혁이라든지 중요 산업의 국유화는 당시에 대다수의 정당들이 정강에서 표방했던 것이고 한민당조차도 강령에서 중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 관리를 명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산 처리 문제나 탈식민 과제 해결 차원에서 요구되었던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김구 선생님이나 한독당이 정치적으로 대응하면서 강령에 활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임상숙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 자리에 계신 그 독립운동가 후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상순입니다. 예, 오늘 그 뜻깊은 행사를 주관해 주신 광복회 이종찬 회장님 그리고 백범 김구 헤리티지의 김영 대표이사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그 아침 10시부터 지금 예, 오랜 시간 많이 힘드시죠? 제가 마지막 토론자인데요.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통일론과 관련되어서 지금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닙니다. 평택대학 교회 다니는데 그 장로는 아니고 안수집사입니다. 그 이거 보면서 그 두 명의 성경 인물이 생각났어요. 한 명은 베드로고요. 한 명은 에스더입니다. 그 두 명 이야기하는 걸로 토론을 마칠게요. 첫 번째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그 시몬 내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요, 여기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 보면요, 질문이 3번 나와요. 근데 질문이 똑같아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으셨던 거하고 똑같은 걸 물어요. 근데 질문은 달라요. 질문이 뭐죠?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대답이 똑같아요. 근데 첫 번째 대답하고 두 번째 대답, 세 번째 대답이 약간 달라요. 근데 마지막 대답이요, 통일론과 관련이 있어요. 마지막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처음에는 독립이라 그러거든요. 그다음 우리나라 독립, 마지막에 뭐죠? 완전한 자주 독립 그래요. 근데 지금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까?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나의 소원 속에 써놨어요. 나의 소원은 뭐다? 남북이 통일된 그 완전한 자주 독립 대한민국, 그게 소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게 모여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 발표자님께서 긴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북이 분단된 상태, 이건 완전한 독립이 아니다. 김구 선생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소원하셨던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 에스더 이야기 좀 할게요. 에스더 거기 페르시아의 유대인 출신 황후의 왕후. 근데 유대인이 전멸될 위기가 놓였을 때 이 에스더 황후가요, 페르시아 왕을 만나러. 근데 그 당시에 규칙이 뭐냐 그러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잖아요, 죽여요. 대신에 이렇게 왕이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휘봉, 그렇게 내밀면 살아요. 근데 에스더한테 주문이 들어와요. 야 에스더, 지금 유대 민족 다 죽게 생겼다. 근데 네가 왕한테 가가지고 좀 호소를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말해요. 내 괜히 갔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처음에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말해요. 네가 안 가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살릴 건데 네는 그 쓰임 못 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가서 왕을 만나요. 그래서 민족을 살려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쓴 내용 중에 271쪽을 좀 봐주세요. 271쪽에 보게 되면 김구 선생님이요, 글을 하나 보낸 게 있어. 어디냐면 성결교회 저널이 있는데 황천이라고 있어요. 활천이라는 저널에 짤막한 글을 보내는데 글 제목이 감동적이에요. 뭐냐 그러면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게 제목이에요.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좀 읽을게요. 중요하니까요. 38선을 넘어온 자들이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밀고를 여러 번 들었고 지금도 내 몸에 총알을 지니고 있다. 그런 거로 나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나이 71세인데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을 맞아 죽는다면 이 이상 기쁜 일이 없겠다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 뭘 위해서? 자주 독립국가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계신 독립 후손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통일론은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분단되지 않고 38선의 머리를 베어 내가 죽을지언정 분단된 국가에서 일제안위를 연구하지 않겠다. 기억나시지요? 예, 그렇게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통일운동에 함께 나서기를 호소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베드로와 또 누구였었죠? 예, 에스더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에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원래 지금 끝나야 될 시간은 이제 4시 40분까지였는데요. 한 10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원 교수님 그리고 임상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이동원 교수님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탁 통치. 예. 칼 레너는 신탁 통치 10년을 받았고 분단이 안 됐는데 김구 선생님 논리대로 하면 김구 선생님 반탁주의자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당시에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분단이 외국 때문에 외인론이라 그러잖아요. 미국과 소련의 영향이 컸다. 물론 두 나라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분단을 했고요. 그런 영향이 컸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민족주의자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뭐 찬탁이든 반탁이든 하나로 목소리를 냈다. 찬탁이 됐으면 다 찬탁을 했으면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오스트리아처럼. 다 같이 반탁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다 같이 반탁을 했으면 아마 함께 뭉쳤다면은 이 유엔에 가서 뭔가 우리 그러잖아요. 이 도저히 안 되니까 유엔에 상정하잖아요, 미국이.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논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아까 이승만의 단정 정부에 잠깐 흔들린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백범 선생님 하신 말씀 책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총선거를 하는데 100명의 사람을 비워놔요. 그리고 북한에 가서 협상해서 100명 넣고 국회의원 뽑아라. 그렇게 해서 총선거에서 그러면 그거는 반정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순간도 이승만의 단독 정부에 찬성한 게 아닙니다. 흔들린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그렇게 하자. 그리고 북한에 가서 자기가 협상해서 100명, 북한에서 100명 참여하면 그럼 단독 정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북한에 가서 계속 김일성도 만나고 계속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고 또 오라 그러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00명의 사람을 여지를 남겨두고 여기에도 아까 우리 이동훈 선생님 쓰신 글 중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 중에 추후 하시에든지 그 방해가 제거되는 도로 바로 이 추후 하시가 바로 이제 북한에서 참여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00명을 선거를 해놓고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꾀를 내신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니까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하자. 최대한 어떤 수를 해서라도 해보자. 그리고 남북한에다 분단인 국가가 정부가 수립되어도 그때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삼인주의자 얘기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좀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정확하게 이제 정치학적 개념을 하면 사회민주주의자에 속하는 개념인데요. 이거 사회민주주의가 절대 빨간 게 아니고 복지국가다. 복지국가다.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을 조금 강조하는 여러분 뭐 미국의 뉴딜 정책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발제문에 보면 우리 그 이동원 선생님께서 왜 트루만이 진보적이라고 김구가 평가했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 트루만이 뉴딜 정책이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국가가 개입을 해서 자유 방임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트루만은 이 국내 정치뿐만 아니고 뭐 최저임금 인상을 그때 합니다. 벌써 최저임금 그다음에 복지국가 다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때에 그 페어 딜이라 그래서 더 진보적인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체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저는 이런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 사이쯤 되는 완전한 제3 우리가 조금 복지를 더 강화하는 현 체제에서 우리 빈부격차를 더 줄여나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구 선생님께서 돌아오셔서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 원하셨겠습니까? 김구 선생님 삶이 어땠습니까? 감옥에서 자기 거 다 나눠주고 다 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저런 독점을 반대하시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로 치면 존 롤스가 얘기한 평등적 자유주의에 좀 가까운 분이다. 좀 달리 또 해석하면 그러니까 평등적 자유주의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를 하되 좀 평등을 강화하는 기회의 균등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의 균등, 기회의 균등, 균등을 얘기하는 존 롤스의 평등적 자유주의에 가까운 분이고요. 삼인주의자로 개념 정리할 수 있는데 뭐 이걸 그 이념적으로 다룰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통일된 우리 대한민국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된 사회가 어떤 체제로 가는 게 좋으냐? 저는 백범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복지국가로 가는 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그런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평등을 강조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고, 백범 선생님도 그런 통일국가를 상정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임상순 교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백범 선생님께서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8년도에 정부 수립되고 경호도 많이 느슨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해방 전국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결국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은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어떤 좋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방식은 육체적 생존뿐만 아니고 어떤 세력을 규합해 가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시대 과제는 우리가 통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독립이 아니라 지금은 통일이고, 아직 완전한 김구 선생님 논리에 의하면 완전한 독립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느슨해지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런 느슨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백범 선생 기념 150주년 기념을 맞아서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광복회에서 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가고 함께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체 폐회 정리는 우리 김영달 사회적 학술원장님께서 해주시는 거로 하고요. 저는 이제 3부, 4부 들으면서 떠올랐던 생각 잠깐만 말씀드리면, 광복회라고 하는, 우리 광복을 맞을 때까지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해외에서의 무장투쟁이라든가 외교투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제 계속 얘기됐는데, 저같이 이제 교육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내에서의 교육투쟁이라고 할까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개인적 능력을 키우고 애국 정신을 넣어주는 그 부분도 이제 간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오늘 사실 이게 용어상의 문제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너무 편하게 써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사람들은 포인트를 강점에다 두고 있지만 사실은 의미 부여는 일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써도 되는 걸까? 근데 아까 지금 가신 것 같은데 한경구 선생님이 외정시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해방 이후에 외정시대, 일정시대 이런 표현들을 엄청나게 많이 썼죠. 그러니까 지금도 언론에서는 철저하게 천황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일왕이라고 씀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천황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써버립니다. 학교에서 이 일제시대라는 말을 너무 쉽게 써버리는데, 사실은 이 용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임진왜란을 일본 외란이라고 임진일란이라고 하지 않고 임진왜란이라고 쓸 때에는 그 외라고 하는 단어와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역사적 판단과 평가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제시대란 말보다는 오히려 이제 또 계셨네요. 외정시대란 말 내지는 뭐 그게 너무 시대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 일정시대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제국이라고 하는 엠파이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느낌 같이 일본을 오히려 올려주는 말이 아닐까라는 개인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 통일을 하니까 저 태극기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태극기에 태극 마크가 이태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고 나면 3태극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 건괴와 곤괴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역에서는 건괴가 위에 있고 곤괴가 아래에 있는 것이 비괴죠. 막힐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역에 들어가게 되면 곤과 건이 이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태괴가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이 올라가고 무거운 것이 내려가는 저 건과 곤이 위치에서는 이게 서로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곤괴가 위에 있고 건괴가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되면 태괴가 되고 우리나라 한반도도 통일이 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